잠자는 동안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조심하세요. 일부 잠자는 시간은 지친 아이들에게 달콤하고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끔찍한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게임을 끝내기 전에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아 반항할 때 저에게 밤은 끔찍한 악몽이 숨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의 어두운 구석 어디선가 그것은 여전히 사실이며 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겪은 일이 현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것은 진짜 두려움이며 저를 평생 괴롭혀온 두려움이라는 것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결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생생한 세부 사항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정말 큰 위안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잠들어야 한다는 걱정은 제가 개인 방으로 옮겨진 시점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8살이었고 이전에는 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5살이 더 많은 형이 결국 사적인 공간을 원했기 때문에 저를 뒤쪽 방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방은 좁지만 이상하게도 길었고 침대와 몇 개의 서랍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도 저희는 큰 집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으니까요. 그래서 실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낮에는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방의 유일한 창문은 뒷마당을 향하고 있었고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도 그 방으로 스며드는 빛은 어두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형이 새 침대를 가지게 되면서 저는 우리가 함께 사용하던 2층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혼자 자야 한다는 사실은 슬펐지만 위층에 누울 수 있다는 생각은 더 많은 모험을 줄 것 같아 기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밤부터 이상한 불안감이 서서히 제 마음 깊은 곳을 점령해 나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위층에 누워 아래층 침대에 장난감 인형과 차들이 깔려있는 푸른 카펫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난감 사이에서 상상의 전투가 일어나는 동안 저는 아래층 침대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시선이 끌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래층 침대는 비어 있었고 푸른 담요가 희미한 흰색 베개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린 아이였고 부모님의 TV 소리로 인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 깨어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잠의 안개가 여전히 눈과 귀에 남아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 좁고 답답함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거의 동시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부모님이 잠자리에 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전체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나를 깨운 명백한 소리였습니다. 잠의 잔재가 사라질 무렵 그 소리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때때로 가장 단순한 소리가 가장 무서운 소리입니다. 바깥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이웃의 발소리가 가까이서 섬뜩하게 들립니다. 아니면 이 경우처럼 어둠 속에서 침대 시트가 뒤척이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침대 시트가 마치 아래층 침대에서 누군가가 뒤척이고 있는 것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제 상상력 때문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제 애완 고양이가 잠잘 곳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제 문이 잠긴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확인하러 들어왔고 고양이가 제 방으로 몰래 들어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저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 다시 잠들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 아래에서 나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방해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곧 아래에 누워있는 것이 제 고양이가 아닌 더 무서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저의 존재를 감지하고 불만을 품은 듯
아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처럼 격렬하게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트가 뒤섞이고 점점 더 강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예전의 불안감과는 달리 지금은 강력하고 끔찍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제 공포에 찬 눈이 어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대부분의 소년들처럼 본능적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나는 집 반대편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부모님이 나를 구하러 오는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쉴 때 갑자기 위층 침대가 마치 지진에 휘말린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며 벽을 긁었다. 나는 아래의 침대 시트가 마치 아기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구르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아래층 침대의 무언가가 나를 에워싸고 어둠으로 끌어당길까 두려워서 안전을 위해 뛰어내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내 이불을 방패처럼 꽉 쥐고 있었다. 기다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나는 빛 속에 누워 있었고 내 불청객이 쉬고 있는 아래층 침대는 여전히 텅 비어 있고 평온했다. 나는 울었고 어머니는 나를 달래주셨다. 다음의 두려움, 어린 눈물이 내 얼굴에 안도의 눈물로 쏟아졌다. 그러나 모든 공포와 안도를 겪은 후에도 나는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어머니께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침대에 놓여 있었던 무언가가 내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존재에 대한 한 음절이라도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 나는 그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까이에 있으며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는 비어있는 아래층 침대에 누워 아침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결국 내 걱정은 줄어들었고 피곤함이 나를 다시 잠으로 이끌었지만 나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여러 번 깜짝 깨어났다. 이불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그 좁고 답답한 방에 있지 않기만을 바라며 어디든지 가고 싶었다. 토요일이었고 나는 친구들과 밖에서 놀았다. 우리의 집은 크지 않지만 우리는 뒷마당에 긴 경사진 정원이 있어 다행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주 놀곤 했고 정원의 대부분은 잡초가 무성해 덤불 속에 숨거나 큰 단풍나무에 오르며 어딘가의 황야와 이상한 땅에서 대모험을 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곤 했다. 재미있긴 했지만 가끔 내 시선은 그 작은 창문 쪽으로 향했다. 평범하고 소박하고 무해한. 그러나 나에게는 그 얇은 경계가 거울과 차가운 두려움의 주머니였다. 바깥의 푸른 풍경과 친구들의 웃는 얼굴들은 내 삶에 스며드는 섬뜩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털이 쭈뼛 서는 느낌. 그 방 안에서 무언가가 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내가 증오로 가득한 밤 혼자 있을 때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부모님이 밤에 나를 그 방으로 다시 데려갈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거기서 자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우울한 기분으로 그 방에 들어가서 위층 침대의 사다리를 오르고 기다렸다. 어른이 되면 내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나는 정말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할 것이라고 느낀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특정 단어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숨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백하든 간에. 나는 그 두 번째 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공기 속의 부패한 변화를 감지할 때 그 단어가 떠올랐다. 공기가 두껍고 마치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아래의 침대 시트에서 첫 번째 소음을 들었을 때 내 불안한 심장은 다시 한번 아래층 침대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뛰기 시작했다. 그때 의식에서 쫓겨난 한 단어가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솟구치고 모든 억압을 벗어나 헐떡거리며 나왔다.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악마. 이 생각이 떠오르자 나는 내 불청객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트들은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무서운 것으로 대체되었다. 아래에서 나오는 느리고 고르며 쉰 듯한 호흡이 있었다. 나는 그것의 가슴이 힘겹고 휘청거리는 호흡에 따라 부풀어 오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떨고
그것이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고 떠나기를 바랐다. 집은 전날처럼 고요하게 누워 있었고 어두운 막 속에 있었다. 침대 동반자의 기형적인 호흡을 제외한 모든 것이 조용했다. 나는 그 자리에 누워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나는 그게 사라져서 나 혼자 남기를 바랐다. 그것이 무엇을 원할까? 그러던 중 뚜렷하게 차가운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것이 움직였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아래층 침대에서 구르며 무목적적으로 보였지만 거의 동물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움직임에 인식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으며 머릿속에 계획이 있는 듯했다. 어둠 속에 있는 그것은 한 소년을 공포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였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 힘든 호흡은 이제 내 몸과 아래의 비자연적인 호흡을 가로막는 매트리스와 몇 개의 얇은 나무 조각 사이에서 점점 더 커졌다. 나는 거기 누워서 눈물이 가득 찼다. 간단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이 두려움이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그것의 형태를 상상하며 내 침대 밑에 앉아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내가 깨어나고 있다는 작은 징후라도 찾으려는 듯했다. 상상은 곧 불안한 현실로 바뀌었다. 그것은 내 매트리스 아래에 있는 나무 판자들을 만지기 시작했다. 마치 손가락과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는 듯했다. 그러다 힘을 주어 나무 판자 사이를 찌르고 매트리스 속으로 파고들었다. 매트리스 너머로도 나는 누군가가 내 옆구리에 강하게 손가락을 찔러 넣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그 아래에서 숨을 헐떡이며 떨고 움직이던 것이 내게 대답하는 듯 전날 밤처럼 침대가 심하게 흔들렸다. 벽에서 떨어진 작은 페인트 조각들이 내 이불 위로 떨어졌다. 다시 한번 나는 밝은 빛 속에 어머니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늘 그렇듯 사랑스럽고 배려가 가득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위로의 포옹과 부드러운 말들이 나의 공황을 가라앉혔다. 물론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단순히 한 단어를 반복했다. 악몽. 이 사건의 패턴은 몇 주, 아니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밤마다 나는 침대 시트에 속삭임에 깼다. 매번 나는 그 괴물이 나를 만지작거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비명을 질렀다. 비명 소리와 함께 침대가 다시 흔들렸고 어머니가 올 때까지 멈췄다. 그녀는 아래층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내곤 했지만 매일 밤 나를 괴롭히는 그 악령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동안 나는 몇 번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며 부모님의 침대에서 자고 싶어 했다. 하지만 대개 나는 밤마다 몇 시간 동안 혼자 그곳에 있어야 했다.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그 존재와 함께 홀로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거의 모든 것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 아무리 끔찍한 것이라도. 나는 그 존재가 어머니가 있을 때는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그를 깨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몇 달이 지나자 나는 밤손님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이것을 이상한 친밀감으로 오해하지 말라. 나는 그것을 증오했다. 나는 여전히 그것이 원하는 것과 성격을 느낄 수 있을 때 너무 두려웠다. 만약 그것을 성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왜곡되고 비틀린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를 갈망하고 있었다.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내 가장 큰 두려움은 겨울의 현실이 되었다. 날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질수록 그 끔찍한 존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 가족에게는 힘든 시기였다. 할머니는 매우 친절하고 부드러운 분이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많이 쇠약해졌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공동체에서 가능한 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치매는 무자비하고 퇴행적인 병으로 하루하루 할머니의 기억을 빼앗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우리 중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요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았다. 할머니가 이사 가기 전에 특별히 힘든 밤이 몇 번 있었고 어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집에 남기로 결정했다. 나는 할머니를 매우 사랑했지만 그녀의 병에 대해 고통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나는 내 첫 번째 생각이 그녀가 아니라 내 밤손님이 어머니의 부재를 알아챌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할머니의 존재는 내가 그 존재의 전적인 공포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유일한 확신이었다. 나는 그날 학교가 끝난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서 아래층 침대의 침대 시트와 매트리스를 즉시 걷어내고 나무 판자들을 모두 분리한 후 우리가 보관했던 오래된 테이블, 서랍장, 의자 몇 개를 넣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내가 사무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그를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존재가 다시는 잠을 자지 않도록 결코 자리를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어두워지자 나는 어머니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누워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유일한 본능은 할머니의 보석함에 몰래 들어가서 전에 본 작은 가족 십자가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내 가족은 그다지 신앙이 깊지 않지만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어쩌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나는 한 손으로 십자가를 베개 아래 움켜잡고 결국 잠에 빠졌다. 그리고 서서히 꿈에 빠져들며 나는 아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불행히도 그날 밤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밤이었다. 나는 천천히 깨었고 방은 다시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눈이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창문과 문, 벽, 선반 위에 장난감 몇 개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다. 방은 무기력하고 생명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비어있지는 않았다. 밤손님, 원하지 않는 존재, 증오로 가득 찬 존재가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아래층 침대가 아닌 제 침대 안에서 제가 소리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제 목소리를 잃게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소리 지를 수 없다면 제가 깨어났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느낄 수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이불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형체를 느낄 수 있었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무게가 저를 눌러주고 있었고 그 감정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다고 말할 때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저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름철이라면 아마 밝아왔을 것이지만 겨울은 저를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태양이 떠오르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소심한 아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죽은 듯한 침대 아래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때때로 여러분을 고갈시키고 신경의 껍데기만 남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침대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십자가를 기억해냈습니다. 손이 여전히 베개 아래에 있었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팔목을 움직여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층 침대에서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감히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생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죽음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침대에서 누워 있다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방을 떠나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대에서 뛰어내려서 문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저보다 빠르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위층 침대에서 조용히 기어 나가야 할까요? 그 이상한 친구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움직일 때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찾으려 하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고 있다면 제가 깨어난 이후로 한 번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침내 붙잡혔다고 믿으며 마침내 그것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혹은 저와 놀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그것은 매일 밤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제가 그것에게 눌려 침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를 즐기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냥감을 즐기는 야생동물처럼. 저는 가능한 한 조용히 숨을 쉬며 모든 용기를 모아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이불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찾은 것은 제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손이 이불을 움직일 때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차가운 무언가, 뼈가 드러난 손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은 듯이 보였습니다. 몇 초 후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이불 아래로 내려가서 가냘픈 팔을 느꼈습니다. 제 믿음과 기묘한 호기심이 커져가면서 더 아래로 움직여서 비대칭의 큰 팔을 보았습니다. 그 팔은 제 가슴 옆으로 늘어져 있었고 손은 제 왼쪽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고 있을 때 저를 잡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 마른 손가락을 움직여야만 그것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침입자의 헐거운 옷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기분이 나빠져서 손을 움켜잡으니 다시 뱃속과 가슴에서 두려움이 솟구쳤습니다. 더러운 기름이 묻은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조차 끔찍했습니다. 그 얼굴을 만져볼 용기가 없었고 지금도 그 느낌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움직였습니다. 매우 미세하게, 하지만 제 어깨에 있는 손과 저를 둘러싼 몸이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는 얼마나 울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 손과 팔이 저를 감싸기 시작할 때 제 오른쪽 발은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방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 중에서 이것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끔찍한 존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거미가 자신의 소굴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그 손이 서서히 조여들다가 갑자기 강하게 쥐어잡으면서 제 옷을 잡아당기고 긁었습니다. 기회가 금방 지나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 마른 팔은 저에게 너무 강했습니다. 그 머리가 천천히 이불 아래로 기어오르며 구부러지고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그것이 저를 벽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돌아왔고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왜 그것이 갑자기 저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그때 저를 붙잡고 있어야만 했는지. 제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에서의 악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 창문을 통해 희망이 번쩍이며 태양의 첫 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더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저 견뎌낸다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목숨을 위해 싸우는 동안 그 비정상적인 기생충이 점차 제 가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머리가 이불 아래로 나오며 뿡뿡거리고 기침하며 목이 쉬었습니다. 그 얼굴의 윤곽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 얼굴 위에서 느껴지는 그 숨결은 썩은 냄새와 차가운 기운이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자 그 어둠 속에서 그 혐오감이 가득한 방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기절할 것 같았고 그 마른 손이 제 목을 조이고 숨을 막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아침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깨어났습니다.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가장 끔찍한 경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침대를 벽에서 옮기고 그것이 제 침대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구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누가 그게 제 침대를 빼앗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몇 주가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차가운 밤 저는 위층 침대가 놓여있던 곳에서 가구가 요동치는 소리에 깨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멀리서 삑삑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벽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면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밤에 침대 시트가 스치는 소리나 일반적인 감기로 인한 왁봉거림을 듣기만 해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리고 절대 침대를 벽에 붙여서 자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미신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 해에 저는 집 반대편의 더 큰 방으로 이사 갔다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그 길고 답답한 방을 침실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큰 방은 필요 없다고 말했으며
침대와 몇 가지를 둘 수 있을 만큼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10일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11일째 되는 날 이사했습니다. 2부. 저는 8세 시절의 끔찍한 경험을 다시 쓴 후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난 후 불안감이 저를 휩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밤 동안 잠을 자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의구심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처럼 길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들은 단 며칠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원치 않는 손님이 떠난 지 1년 후 저는 다른 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은 이전 방보다 훨씬 넓고 따뜻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전 방이 그런 곳이었지만 새 방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평범한 침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 침대는 분해되어 버려졌고 그 모습은 제가 느낀 만족감을 배가시켰습니다. 저는 새 방이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장난감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넓었고 친구들이 놀러 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불안과 나쁜 기운이 가득했던 그 집의 일부에서 벗어난 것에 안도했습니다. 새 방에서의 첫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침대를 벽에서 몇 걸음 떨어뜨리도록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침대와 벽 사이의 공간을 숨는 곳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고 편안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보려 할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갈색의 낡은 안락 의자 하나가 발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낡고 닳아 있었고 사촌이 우리 가족에게 선물한 가구의 일부였습니다. 그 의자 자체는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제가 분명히 잠자기 전에 그 의자가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가운 아침 햇살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른들 중 한 명이 제가 깊이 잠든 사이 의자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방을 옮기기 전에 잊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날 밤은 첫날 밤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경 저는 집 반대편에서 부모님의 TV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은 주로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약한 오렌지빛 거리의 불빛만이 비쳤습니다. 저는 편안함을 느끼고 누워 있었지만 그때 저에게 분명히 들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숨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멈추자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균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제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전의 끔찍한 경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멀리서 오는 듯했으며 제가 과거의 어떤 것과 관련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 상상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불을 켰습니다. 그 소리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낡은 안락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발끝 쪽을 바라보며 제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벽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 의자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밤, 저는 이전처럼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둠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천장은 거리에서 오는 약한 오렌지빛 빛을 기쁘게 흡수하는 듯했습니다. 창밖의 나무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며 방 안에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으며 밤의 도시에서 오는 먼 교통 소리만 들었습니다. 다시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침대 끝에서 나는 끼익 소리, 마치 무엇인가가 이동하거나 바닥에서 무게가 변화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둠을 응시했지만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처럼 원래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고 아무것도 뒤섞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만화책 몇 권, 아직 열지 않은 상자 몇 개, 그리고 안락의자는 여전히 제 침대의 발끝에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깨어났고 TV를 흘끗 보며 심야 프로그램을 조금 볼까 고민했습니다. 물론 소리를 매우 낮게 해야 했습니다. 형이 듣고 나서 바로 꺼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히 일어났을 때 작은 삐걱거림과 함께 가벼운 움직임의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나뭇잎에서 생긴 주황빛 그림자들이 이제는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에 있는 의자를 응시하며 특별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앞에 있는 공포의 조각들을 추상적인 차가움과 쓴맛의 인식으로 조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두운 곳에 있는 낡은 안락의자에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 위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빛 속에서 저는 의자의 뒷부분에 가려진 나머지를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 앞에 있는 이미지를 응시했습니다. 주변 환경이 저를 속이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의자 위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소리는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이건 어둠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그것은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바라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 안에서도 주위보다 훨씬 더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의 이마에 윤곽만 보였지만 천천히 그것이 위로 올라오면서 깊은 눈구멍에서 두 개의 빛나는 점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 있었고 오직 그것이 의자 위에서 움직이는 소리와 제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의 윤곽만 볼 수 있었지만 천천히 그것이 위로 올라오면서 두 개의 작은 불빛이 눈구멍에서 비추어졌습니다. 그것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고 잠시 후 형과 엄마가 방에 뛰어들어와 불을 켜며 제가 악몽을 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이제 비어있는 안락의자를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그 방에 며칠 더 있었고 우리는 갑자기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남은 밤들 동안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밤에만 무엇인가의 따뜻한 숨결이 제 손에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규칙적인 부드러운 숨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남은 밤을 보냈습니다. 2년 후 우리는 새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추가적인 사건은 없었고 저는 그 모든 이상한 것들을 평범한 교회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따라다닌 존재들. 안락의자에 있던 그 추적자는 긴 방의 것과는 다른 존재로 저에게 마지막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짐승처럼 저는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순간에 저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고 2해가 지나도록 그 끔찍한 경험들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었고 갑자기 제가 깨어났다는 것을 기쁘게 깨달았습니다. 제 침대에서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은 정말 어두웠고 평소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빛이 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잠자는 동안 다리를 올리고 얼굴을 덮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담요가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공기는 뜨겁고 답답했습니다. 다리를 내리려고 하던 찰나 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침대 끝에서의 추적자의 규칙적인 숨소리. 마지막으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압도하고 그 뒤에 분노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왜 저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상한 순간에 저는 그것과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해칠 의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신이 일으킨 공포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관용을 받을 자격이 없겠습니까? 숨소리가 점점 커지고 가까워지면서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존재가 이불 저편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숨결이 저에게 죽음의 바람처럼 불어왔습니다. 눈물 속에서 저는 두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는 두 마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숨소리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기이하게도 더 생생해지고 더 빨라졌습니다. 제 옆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점차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먼저 침대 발치로 돌아갔다가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문을 지나 복도로 나갔고 사라졌습니다. 울음을 반쯤 터뜨리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는 어두운 고요 속에 누워 있었고 제 얼굴은 여전히 이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를 승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존재들이 진짜라면 이제 저는 그들의 의도가 오해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고 증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보통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것은 제가 직면할 희망을 가지고 있던 악마와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것을 알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존재가 집을 떠났다고 생각한 지 몇 순간 후 강력한 힘이 저를 눌렀고 제 얼굴을 덮고 있는 이불을 조였습니다. 저는 긴 손가락을 가진 거대한 손이 저의 머리 주위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의 날카로운 손톱이 제 피부를 찌르고 면도날처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침대와 벽 사이의 틈으로 몸을 기어가 탈출하려 했습니다. 빠르게 일어나 저는 소리쳤고 가족 모두를 깨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둠 속의 그 존재는 저를 질식시키려 했습니다. 3부. 나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며칠 전 저는 어린 시절의 두 가지 악몽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마도 그것들을 읽어보셔야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침묵을 지키도록 강요받았고 불합리한 두려움에 억압받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이야기를 감히 말하면 과거의 유령들이 다시 찾아와 제 삶을 뒤흔들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과학과 이성에 대한 믿음 덕분에 저는 그 두려움에 맞서 싸웠고 진실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불안정한 어린아이의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의주의를 고수하며 그것을 제 삶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최근 며칠 동안 제가 침묵을 깨고 나서부터 불안과 불길한 징조가 저를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기분은 너무 긴장되어서 일반적인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경험을 공유한 후 제 곁에는 끊임없는 불안감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불안이 어두운 기억들이 떠오르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흐릿한 예감이 제 생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은 오지만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신경이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랜 기간 동안 수면 부족을 겪고 있는 것처럼 첫 며칠 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유령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제 침실 벽에서 숨결이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혼자가 아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초자연적인 것의 소리도 냄새도 만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낮과 밤 내내 저는 인식의 경계에서 희미한 존재를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첫 바람처럼 예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막강한 괴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고처럼 갑작스럽고도 기대되는 이 불안감은 점점 커져서 제 피부 아래 스며들고 제 마음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마치 악성 감염처럼. 저는 다양한 글쓰기 프로젝트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성 기억들은 계속 돌아와서 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고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행동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심리학 지식을 통해 불안은 종종 통제력을 잃은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모험이라고 부르든지 저는 그곳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기억들과 마주하고 그것들을 실제 모습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들로. 그 집으로 가는 1시간의 여행은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넘치고 편안하며 행복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고 제 평생 저를 괴롭혀온 곳이 단순한 외곽의 평범한 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원길을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며 결국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거리들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놀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미끄럼틀이 있는 공원, 저희가 축구를 하던 운동장, 숨바꼭질을 하며 친구들을 사귀었던 학교 운동장. 오래전 친구들과의 기억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잃어버린 자식처럼 그 기억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던 거리로 들어갔을 때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길은 길고 멀리 사라져 결국 날카로운 턴과 흐릿한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동네로 자동차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계획되고 건축된 곳입니다. 도로의 좁은 폭이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어 이상하게도 답답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도로 양쪽에 있는 집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올려다보며 기웃거리고 있는 것처럼 저는 속도를 줄이고 지나갈 때마다 각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집들이 비슷하고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옛 집을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은 갑자기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차가운 소름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늦은 오후의 고요함 속에서 그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집 앞에 서서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집이 저에게 그렇게 큰 공포를 안겨줄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을 멀리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물질적 구조물이며 어떤 신비와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차를 세우고 깊이 숨을 들이킨 후 저는 차량에서 나와 오래된 금속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의 밝은 꽃들은 이제 검게 변했고 짙은 녹색의 페인트는 벗겨져 부식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작은 길을 따라 걷다가 저는 정원의 황폐한 상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잔디를 어떻게 낭비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완전히 잡초와 덤불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름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저는 그것을 이성의 주문으로 눌렀습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이 가장 정확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 때문에 이 집은 아마도 한동안 매물로 나와 있었고 주인은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그리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매물이나 임대 표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정말로 잊혀지고 버려지고 부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의 앞쪽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 뒤쪽으로 돌아가자 안을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집이 비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TV가 놓여 있고 커피 테이블에는 잡지들이 널브러져 있으며 가구들은 사용 준비가 된 듯이 놓여 있었고 몇 개의 커피잔은 여전히 차가운 커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창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먼지가 모든 것에 쌓여 있지 않았다면 저는 이 집이 여전히 사람들의 생활이 있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최근 주민들은 급히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허리 높이의 긴 풀과 나무를 가로질러 저는 마침내 뒤쪽에 작고 해로운 창문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지만 그건 단지 기억일 뿐이며 어린 시절 느꼈던 그 안에서의 이상한 감정,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더러워진 유리 너머로 방은 매우 익숙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서는 많은 것이 변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침대 하나, 서랍장 하나,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재빨리 떨쳐버렸습니다. 그 방은 분명 어린아이의 방이었고 그 악마 같은 존재가 다른 무고한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분노와 보호의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저는 침대가 놓인 벽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침대 위에 이불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숨이 가쁜 소리가 들렸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저는 과학의 주문을 반복했습니다. 과학은 상상력에 빚지지 않는다. 눈을 뜨니 빈 방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령도 없고 초자연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방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단지 제 만족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믿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저는 밤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 걱정이 멀어졌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떠날 때 우리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이해하기 힘든, 심지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궁금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원의 끝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집보다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성장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그 오래된 나무는 지혜롭게, 따뜻하게, 거의 친근하게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숨길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종 그들의 첫 독립적인 경험이자 세상과 분리된 무언가가 됩니다. 저에게는 제 보물이 오래된 단풍나무의 한쪽 줄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멍청하게 보였겠지만 주저하지 않고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구조는 조금 바뀌었지만 오래된 단풍나무의 가지 사이에서 노는 즐거운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것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중간에서 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무의 중심 줄기에는 움푹 패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물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강한 바람에 의해 약한 가지가 끌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은 제가 물건을 숨기던 곳입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만한 물건을 찾으면 그 움푹 패인 곳에 숨겼습니다. 그곳의 물건들은 그리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단지 장난감과 몇 개의 신기한 물건들, 예를 들어 물총이나 연막탄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이 있는 것이 모험과 같았습니다. 어두운 움푹 패인 곳은 낙엽으로 반쯤 채워져 있었고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 해의 가을이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을 쑥 넣어보고 뭔가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사하기 전에 그곳에 숨겨둔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플라스틱의 감촉, 그 날카로운 모서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나뭇잎이 제 시야를 가리며 저는 그것을 썩은 잎과 비에 젖은 물속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작은 가지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기쁨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 장난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움푹 패인 곳 깊숙이 진흙 속에 끼어 있었고 이제 제 손에 있는 것은 작은 동물의 해골이었습니다. 뼈들이 으깨지고 남아있는 털과 고기가 제 손가락 사이에서 분해되었습니다. 썩은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제 따뜻한 주먹에서 나와 제 감각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며 실망했습니다. 움푹 패인 곳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고 제 장난감은 사라져버렸고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 가져가졌을 것입니다. 불쌍한 동물의 잔해는 정원의 부드러운 흙에 묻었습니다. 그곳을 즉시 떠났습니다. 나무 구멍에서 불행한 사건을 겪었지만 여전히 힘이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어 그곳에 돌아가서 그것이 얼마나 평범한지를 보았다는 것이 제 정신을 다시 장악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옛 동네 그 끔찍한 기억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로 진입했을 때 애매한 생각이 내 잠재의식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상상의 산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수평선으로 떨어질 때 나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명확한 인과관계도 없었지만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나는 속도를 높이고 느린 차들 사이로 파고들며 뒤쪽 거울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나는 더 빠르게, 더 자주 뒤를 돌아보며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속 70, 80, 100km. 나는 도로를 따라 질주하며 경적을 울리고 소리치고 땀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제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결국 나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마을로 직행하는 시골길로 들어섰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이제 어둡고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둠은 주변의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빛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로는 좀 더 부드럽게 느껴졌지만 나는 여전히 지나치게 자주 뒤를 바라보며 나를 지켜보는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쫓기고 있다고 생각하다니,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하다니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미쳤든 아니든 나는 그곳을 최대한 빨리 떠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해도 그 도로는 나를 고향, 나의 집, 나의 침대로 끌어당겼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나는 구불구불한 길을 넘고 가로등과 문명의 경계가 보일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 비논리적인 생각들을 멈춰야 합니다. 벽 속의 유령들, 밤에 나를 질식시키는 관찰자들, 이 모든 것이 미친 짓입니다. 내일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경험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 가득한 밤을 다시 살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내 일을 계속하고 과학과 이성에 대한 신념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손을 대고 내 어깨를 잡아당기며 폐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썩은 숨을 내 목으로 내뱉었습니다. 나는 문을 찾기 위해 팔을 휘젓고 열쇠를 찾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끔찍한 방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아주 잘 기억하게 했습니다. 차 안은 차가워졌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어깨를 쥐고 있는 얼음 같은 손가락들이었습니다. 나는 진짜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 존재가 오랜 시간 후에 그 의도를 이루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문 손잡이가 패닉에 빠진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나는 운전석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뒷좌석에서 어떤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미하게 노인 같은 형체가 비틀거리고 손에서 손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에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를 바라보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뽑고 문을 닫고 밤새도록 잠가두었습니다. 나는 휘청거리며 길을 내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어젯밤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진짜 증거가 있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든 어깨의 자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내 침실 창문이 열려 있고 손톱 자국처럼 보이는 긁힌 자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본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때때로 가장 무서운 메시지는 가장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침 깨어났을 때 내 가슴 위에 놓여있던 것은 어린 시절 구멍 속에 숨겨두었던 장난감 병사였습니다. 그 장난감은 내가 자라면서 나에게 돌아왔고 반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4부. 어둠에 접근 지난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릴 정도입니다. 여러분께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내가 한때 집이라고 부르던 곳으로의 불안한 방문,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는 장면.
하지만 그 당시 나를 괴롭혔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포가 바로 어젯밤 나를 덮쳤습니다. 깨어났을 때 내 가슴 위에 반으로 잘린 장난감 병사가 놓여있는 모습은 위협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침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이상한 것은 그것이 바깥에서 힘으로 밀린 것 같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휘어지고 어긋나 비정상적인 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깥에서 보니 침입자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창문을 부수려고 한 흔적이 3개의 절단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절단선들은 일반적인 도구로 만들어진 흔적과는 다릅니다. 날카롭고 불규칙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손톱으로 잘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겁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잔재물인 장난감 병사는 잔인한 방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다가올 것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선언. 그러나 무엇이 올지는 나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침 내내 집안의 모든 방을 조사하며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졌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난밤 차 뒷좌석에 있던 것이 나를 단 한 번 더 놀래킨 후 사라지길 바라며 어쩌면 그 힘은 내 어린 시절의 방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질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끔찍한 사건이 단지 오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파괴된 그 물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고 암시가 가득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 어둠과 죽음을 동반하여 내 마음은 어린 시절의 끔찍한 밤들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나는 다시 잠자리에 대한 불안에 직면해야 했고 낮의 빛을 갈망하며 다가오는 밤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끝없는 적처럼 내 두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졌고 내 마음을 사로잡으며 내가 실수로 그 악마를 집으로 가져왔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자신에 대한 안전을 넘어섰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방문객이 나를 사로잡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내 여자친구, 나는 2년 이상 함께 살았던 모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진정으로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아침, 나는 그녀에게 청혼할 계획이었지만 그 멋진 순간이 이제는 돌아온 괴물의 존재에 의해 가려져 버렸습니다. 어젯밤 메리는 긴 출장 후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벤트 기획과 홍보 분야에서 일하며 종종 며칠씩 출장해야 합니다. 어쨌든 나는 항상 그녀를 그리워했고 지난주에 일어난 일 때문에 더더욱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메리는 오후 6시쯤 집에 돌아왔고 나는 미소와 따뜻한 포옹 그리고 열정적인 키스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내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숨기려 했지만 메리는 날카로운 본능으로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는 어색하게 대답하려고 애썼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어두운 기억들을 다시 탐구하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짐 가방을 내려놓고 나를 소파에 앉히며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하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악마가 우리 집에 찾아온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을 말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메리에게 진실의 절반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좁은 방에서의 악몽 그리고 내 침대 끝에서 나를 바라보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경험들이 단순한 어린아이의 상상력이 아니라고 숨겼습니다. 나는 그 끔찍한 집으로 돌아갔던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메리에게 도둑이 우리 집에 침입하려 했다고 말하고 그를 쫓아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영웅으로 만들었고 사실 나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메리는 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내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만약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아마 우리는 함께 이 위험에 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존재는 나의 불성실함을 이용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고 나는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메리는 내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숨소리는 동행의 부드러운 상기시킴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경험상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조용히 다가와 각 등장마다 힘을 키우며 마치 내 두려움을 흡수하여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졸음을 이기려 했지만 새벽 4시가 되자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꿈에 빠졌지만 그 평화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작은 소리,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내 마음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무언가가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존재가. 메리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고른 숨소리는 나에게 안정을 주었지만 내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 작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방 어딘가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귀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어떤 장벽 뒤에서 나오는 것 같아 숨이 막히고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목소리, 오래된 목소리, 쉰 목소리로 반복되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다 한 단어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내 뼈가 떨릴 정도로 소름 끼치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튼이 살랑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깥에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나는 그 그림자의 형체가 커튼 뒤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떨리고 중얼거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다가가 손이 떨리는 채로 커튼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비정상적인 뼈대에 긴 피부가 당겨진 괴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음 마약을 기다리는 중독자처럼 흥분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목소리는 중얼거리며 쉰 듯했고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두려운 3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 뒤를 봐. 차가운 숨결이 내 목더미를 스쳤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커튼 뒤에 있지 않고 침대 위에서 메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뛰어가서 그것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내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그것은 너무 강력했고 힘껏 잡아당기며 메리의 머리카락 한 움큼을 찢어내어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메리는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가득 찬 눈물을 보며 나는 그녀가 나를 공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곧 떠났고 나는 어둠과 두려움이 가득한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제 날의 차가운 빛 아래에 앉아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나는 그 괴물이 내 삶을 계속 괴롭히도록 두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나는 마지막으로 그것에 맞설 것이고 반드시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최종 결정입니다. 5부 마지막 잠의 장.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떨리고 있다. 경찰서에서 방금 석방된 지 2시간도 안 됐다. 강렬한 충동이 나를 사로잡아 오늘과 어젯밤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을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느끼게 한다. 내 안의 한 부분은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히려 나는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정신의 온전함을 위해 나는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는 어둠 속에 묻혀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하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의 합리적인 틀에 갇힌다면 이 글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신비롭고 두려운 것임을 상기시킬 것이다. 메리가 나를 떠난 후 나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슬픔과 무력감에 잠기기보다는 오히려 단 하나의 목적, 나에게 불타는 생각이 생겼고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존재를 없애야 했다. 나를 평생 괴롭혀온 악몽을 끝내야 했다. 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아이의 순진함을 더럽힐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그건 작고 작은 대가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복수는 차갑게 제공될 때 가장 맛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인이 되기까지 기다리면서 그것에 대한 기억과 그것이 내게 드리운 그림자를 마주하며 그 괴물을 죽일 아이디어를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다. 그날 나는 반드시 그것이 죽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설령 그것을 나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한다 하더라도. 이후 몇 시간 동안 나는 가방을 준비하고 메리와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 그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에게 전화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이번이 마지막 대화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직감이 그녀를 걱정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한 후 마지못해 작별 인사를 했다. 저녁 7시쯤 나는 차에 올랐다. 해가 지고 도로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없는 장례식 현장처럼. 나는 운전석에 앉아 반대쪽 문을 열고 내 예상치 못한 손님을 기다렸다. 밤 9시가 되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열려있는 문을 통해 들어와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내 머릿속에는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생각의 바닷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모든 것을 초월하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죽은 것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이 시체에서 온 존재인지 아니면 비범한 유령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순간 그것의 출현이 신호를 보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지만 나는 이 감각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존재가 침대에 나타날 때마다 느꼈던 끔찍한 신호였다. 공기가 더 짙어지며 곧 썩은 냄새가 나를 괴롭혔다. 그것은 내 옆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서 가장 미세한 숨소리를 들었고 차문을 조용히 닫았다. 키를 돌리고 도로를 빠져나가면서 내가 조롱당하고 있다는 듯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 목표는 멀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구불구불한 도로는 어둠의 끔찍한 고립을 상기시켰다. 가끔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절대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인내해야 했다. 곧 마주칠 것이었다. 내 어린 시절 나를 괴롭혔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러니였다. 그러나 나는 인내하며 밤을 지나가야 했고 그 존재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랐다. 마침내 도착했다. 바퀴가 부드러운 풀밭을 지나며 좁은 도로에서 벗어났다. 주위 풍경이 드러났고 부서지고 썩어가는 나무들이 나와 어둠 사이에 마지막 만남을 위한 적절한 배경이 되었다. 땅이 갑자기 끝나고 오래된 채석장에서 깎인 절벽이 드러났다. 그곳은 검은 물이 흐르는 호수로 깊이 내려다 보였다. 절벽은 몇십 년 전에 호수에 잠긴 길이 되었고 이제는 현지 아이들이 복수의 유령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무시했지만 이제 그 속에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면 누가 내 이야기를 믿을까? 나는 엔진을 끄고 절벽 가장자리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했다. 모든 불을 끄고 일어날 일을 맞이하기 위해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차 안에 앉아 어둠과 가끔 부딪히는 물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 존재는 똑똑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며 내가 겪은 고통과 기만을 즐겼다. 나는 그것이 나를 의심할 것이며 절벽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가면 도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것이 공격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것이 내 몸에 빠져들 때까지,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즐기게 한 후에야 나는 그것과 차를 차가운 호수의 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익사시키겠다. 나는 결과를 미리 평가하고 차량이 절벽의 가장자리를 향해 돌진하기 전에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을 상상해 보았다. 메리와 나는 이곳에 왔었다. 여름날에는 잔잔하고 고요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마지막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나는 기다렸다. 그러던 중 그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리고 점점 빨라지며 소리가 커지는 숨이 가쁜 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각 숨은 싸움 같았고 액체로 가득 차 있었으며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났다. 나의 척추를 타고 오싹한 느낌이 스쳤다. 공기는 점점 더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내 뒤에서 그것의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심장은 빠르고 강하게 뛰었고 나는 앞 유리창이 내부에서 얼어붙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 숨을 볼 수 있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의 숨이 내 얼굴을 스쳐가는 것은 비정상적이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고 싶었고 울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나는 남아 있어야 했다. 그것이 도망치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응시했고 그것도 나를 응시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몸을 구부리고 비틀거리며 뼈가 앙상한 손은 죽음의 경직함과 싸우고 있었다. 그것은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뼈가 부서지고 끔찍하게 신음하며 내 허벅지를 스쳐 지나갔다. 오 하나님, 그것이 내 위에 앉아있다. 그것은 나에게 바짝 붙어 있었고 달빛의 희미한 빛을 통해 나는 그것의 얼굴을 보았다. 축 늘어진 피부가 거친 윤곽을 따라 늘어져 있었다. 빈 껍데기 같은 눈이 나를 깊이 응시하고 그것의 얼굴에 웃음이 퍼졌다. 비정상적으로 썩은 살로 인해 넓게 벌어진 웃음은 썩은 살과 부러진 이 그리고 죽음의 미소의 힘줄을 드러내었다. 가까이 다가와서 그것은 입을 벌리고 상실된 턱뼈 사이로 썩은 혀가 튀어나왔다. 힘없이 숨을 헐떡이며 그 악취가 내 입과 눈으로 밀려들어와 나는 독성을 내쫓으려 했었다. 그것은 잠시 멈추고 나서 자신에게 만족한 듯 깔깔 웃었다. 차가운 눈을 바라보며 나는 이 생명체가 잃어버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는 없었다. 지금 그것은 내 얼굴을 긴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나를 움켜잡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그것이 깊숙이 파고드는 것에 아파했다. 그것의 다른 손은 내 몸을 따라 미끄러지며 나에게 닿았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나는 전원을 켜고 기어를 바꾸어 빠르게 돌진했다. 괴물은 뒷좌석을 넘어가려 했었지만 나는 메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힘을 다해 버티었다. 우리는 절벽 가장자리를 향해 달려갔고 얼어붙은 낭떠러지에 가까워지자 나는 그것의 얼굴에 소리쳤고 나를 밀어내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시 뒷좌석으로 기어오르려 했고 나는 도망치기 위해 차 문을 열려고 싸웠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차는 절벽 가장자리를 넘어 검은 불 속으로 떨어졌다. 유리창이 충격적으로 깨졌다. 나는 그 순간에 죽지 않았다. 에어백이 나를 구해주었지만 머리가 문틀에 긁혔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변형된 그것의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거의 확실히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고대의 지능이 느끼는 고통과 분노였다. 차문을 통해 차가운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마지막 숨을 참으려 했었지만 그것의 숨이 나를 질식시켰다. 그것은 나를 다시 끌어당겼다. 우리는 차가운 무덤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것을 보았다. 그것의 다리가 계기판과 바닥 사이에 끼어 있었고 비록 움직일 수는 있지만 떠날 수는 없었다. 나는 차문 쪽으로 몸을 돌려 탈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다시 끌어당겼고 탈출의 희망을 포기하면서 나와 함께 익사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싸웠다. 나는 발로 차고 소리쳤고 마침내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 내 몸이 숨을 쉬기를 갈망하는 느낌이었지만 나는 탈출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은 가물가물했다. 그것을 남겨두고 얼음 호수 바닥에서 익사하게 두었을 때의 고통이 생각났다. 나는 차가운 얼어붙은 물 속에서 살아남아 걷고 있었다. 승리의 감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에서 침대로 이어진 축축한 흔적을 보았을 때의 일이었다. 그것은 내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그 가냘픈 몸이 하얀 침대 시트로 가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날카롭고 압도적인 절망을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은 정말로 경이롭다. 당신이 지쳤다고 믿을 때, 당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이 지친 마음에서 기적처럼 나타난다. 지금은 그냥 쉬어야 해. 나는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지갑을 주워서 밖으로 나갔다. 1시간 후 나는 다시 돌아와서 비밀리에 대기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기다렸다. 나는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를 농담하는 대신 그것은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척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결국 피로가 나를 깊은 잠으로 이끌었다. 나는 그것의 손이 내 목을 조이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났다. 썩은 액체가 내 얼굴로 떨어지며 그것의 상처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몸부림치며 헐떡거리고 그것의 발톱에서 벗어나길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강했고 호수에서 빠져나온 후 여전히 젖어 있었다. 의식의 마지막 빛이 내 안에서 꺼져갈 때 나는 죽은 척했다. 그것은 내 목을 강하게 흔들고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그 순간 이 존재를 멸망시킬 마지막 기회를 기다렸다. 그것의 힘든 숨소리가 약간 느슨해지고 마치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여전히 기다렸다. 그러자 그것이 내게 더욱 가까이 기울어지며 깨진 미소가 넓어졌다. 그것은 나를 경멸하며 썩은 액체를 내 얼굴에 뱉었다. 그것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길고 얇은 손가락으로 내 입에 깊이 들어가자 나는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옆으로 구르며 그것의 무게를 이용해 밀어내고 마침내 탈출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것의 긴 팔이 내 발을 잡고 있었지만 발로 차고 소리 지르며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그것은 침대 위에 서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내게 다가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먹잇감이 자신의 두려움을 분노와 배신으로 극복한 먹잇감이다. 나는 바닥에 기름통을 던져놓았다. 액체가 그 끔찍한 존재와 침대 위로 튀어올랐다. 그것은 나를 조롱했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여 그 끔찍한 생물에게 던졌다. 그것은 불길 속에서 비명 지르며 휘청거렸고 내 눈앞에서 재가 되었다.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 불이 통제를 벗어났다. 다행히도 이웃한 사람이 내 비명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방서를 불렀다. 나는 어떻게 탈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 차가운 빛 아래에 앉아 나는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안다. 메리를 잃은 슬픔이 크고 내 집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내 정신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나는 이 글을 작고 소박한 호텔방에서 쓰고 있지만 내 목적에 맞는 곳이다. 오늘 밤 나는 어릴 적처럼 잠을 자고 그 괴물이 내 삶에 침범하기 전에 꿈을 꿀 예정이다. 나는 이성이 나를 구했다고 믿지만 나는 결코 이 세상의 망을 넘어선 것이 더 많다는 결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보았던 세계는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오늘 밤 나는 쉬고 내일 다시 내 삶을 믿고 재건할 것이다. 원하지 않는 손님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으며 이제 잠잘 시간이고 나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